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필터 버블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인데요.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보고 싶은 뉴스만 보게 되면 편견에 갇힐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는 반대 의견을 얼마나 접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편협한 정보 세계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필터 버블을 경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시작합니다. 돌연 행방이 묘연해진 박원순 서울시장.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지금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통감을 하면서 네, 오늘 판도라는 조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철학자 탁석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비보 소식에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우선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고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누군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앞서 경찰은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또한 규정상 각종 사건 보고는 받게 돼 있지만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런 책에 나는 나의 그늘이면서 빛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늘도 있고 빛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일반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어쨌든 한남동 57평 아파트도 민족문제연구소를 위해서 기부하고 연희동 땅도 기부하고 어쨌든 빚을 지고 떠났잖아요. 뭐 참여연대라든가 뭐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이런 거 하여튼 업적은 업적대로 있어요. 빛이. 근데 또 이제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이런 그늘이 있죠. 그래서 저는 빛으로 그늘을 가리려 하지도 말고 그늘로 빛을 가리려 하지도 말자. 일단 있는 그대로 존재의 팩트 자체를 일단 보자. 근데 그건 그것대로 보고 그렇지만 지금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소인이 있고 어쨌든 돌아가셨지만 어떤 피고소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에서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미래통합 어떤 분이 활동정지도 먹었더라고요. 과도한 언어를 써서 불필요하게 또 피해자에게 또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전제로 두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어찌됐든 알았어요. 네. 그 다음날 어쨌든 10시 44분에 공간을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인데 그렇다면 좌우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뭐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렇지만 한 가지 단서는 비서실장이 마지막 면담을 하고 나왔고 곧바로 오찬 약속을 취소하고 나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비서실장, 고한석 비서실장이 경찰의 참고인 주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조사는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맺힌 게 있었으면 장례식 이후에 바로 변호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여성단체와 변호인 등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A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성추행과 성희롱이 지속됐다며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범행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온 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나 뭐 경찰이나 이유애를 막론하고 그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여야 된다. 피해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서울시 내부 비서실에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두 번째는 이건 권력형 은폐다. 왜 고소 사실이 바로 박원순 시장에 전달됐느냐. 이거 규명해달라. 세 번째는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별개다. 이걸 몇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선상에서 민주당도 결자해지해야 되고 경찰도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민주당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 왜 그렇게 오늘은 또 피해자라고 견정이 됐더라고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 호칭 논란에 결국 여론이 악화하면서 피해자 호칭을 쓰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 사실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희정 지사나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피해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감싸는 듯한, 감싸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 여성가족부도 5일 만에 입장이 나왔어요. 오거돈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바로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다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박원순 시장을 좀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또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원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좀 미안하고 송구스럽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경황들이 다 없어요. 근데 언론에서 피해 호소인을 쓰고 또 정의당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드라이한 용어는 고소인 그리고 피해자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정정이 됐으니까 이제 호칭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논란은 있었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민주당으로서 이런 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하면 그냥 처음부터 가족장으로 치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저 동의합니다. 네. 추모하는 사람들 지지자들은 어쨌든 서울특별시장장이든 가족장이든 추모하거든요. 네. 오히려 좀 가족장 겸손하게 규모를 작게 해서 하면 아니 좀 그래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업적이 있는데 서울시장장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쪽에서 밑으로부터 요구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미래통합당도 조문도 갔을 수 있고 뭐 이미 지나가서 이제 뭐 말해도 소용이 없지만 때늦은 후회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 따님은 가족장을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은. 근데 그 민주당 의원이 와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가족장으로 했으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이게 정치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끌어올리는 것 때문에 정치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진영이 더 이제 격렬하게 싸움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 그 김학의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라. 그래서 다시 다 했잖아요. 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냐면은 대통령이 한 말씀 안 하시니까 조사하지 말라는 거구나. 철저하게. 아니 이미 민관합동 조사는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는데 대통령께서 한 말씀 안 하시니까 이거는 대충 하고 덮으라는 메시지 사인이다. 다 알지? 공무원 1, 2년 안에 이거 될 수 있고요.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왜 지금 대통령께서는 말씀 안 하실까? 전 거기 그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도 김학의 사건이 진상이 규명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대통령이 지시를 명확하게 하면은 했잖아요. 실제로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하겠죠. 지금보다는 더 철저하게. 하지만 말씀이 없으시다는 건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상규명이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이 밝혀져야지 피해자도 마음의 상처가 좀 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되겠는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잘못되면 나중에 가면 이게 권력형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속단을 하지 마시자고. 네. 그 정의당 의원의 조문 거부로 심상정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을 고려해 조문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심상정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호의 감정에 상처를 주었다며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혜영, 류호정 의원의 조문 거부에 일부 당원들이 항의를 하며 탈당을 하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자는 분, 아니면 비판하는 분, 이 두 분 다, 이 두 가지, 이 두 부류. 네네. 또 조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문할 수도 있고 조문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네네. 저는 그래서 추모하고 지지하는 분이지만 난 조문 가지 않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난 조문 가겠다. 내가 비판은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도리로서 조문은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파악도 못하죠. 근데 조문을 가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당원 중에서도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추모하면서 조문을 가자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 그러면서 탈당 러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심상정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사과를 하냐. 또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난 조문 가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굳이 그걸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안 가면 되지.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분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의당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의당의 정체성이 많이 좀 퇴색된 거 아니냐. 사실상 정의당은 박원순 시장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젊은 정의당 의원들이 하는 게 정의당의 정체성이 맞아요. 이 여성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젊은 정의당 의원들의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심상정 대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접근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중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 젊은 정의당 의원들의 저는 그런 그 생각들, 이것이 정의당을 상징하는 생각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의당은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상정 대표는 지난해죠. 선거구제. 그때부터 이제 정의당의 정체성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렇게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또 저번 총선에도 패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즉시 물러났어야 되는데 또 대표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또 물러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판단력 흐린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그 친분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그 전 시장과 심상정 대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여러 가지 그런 정파적인 그런 걸 떠나서 조문을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신 고 노회찬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 당은 다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 할 때 왜 당이 다른데 선대위원장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당원의 도리보다는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나는 당과 관계없이 선대위원장을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판도라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도라는 장재원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예. 대한민국 유권자의 26%에 달하는 1,141만 명이 참여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가 4월 7일 내년 있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정당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 창출에도 굉장히 직결된 그런 중요한 선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선거를 앞두고 과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떤 정도의 그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또 그런 것들을 또 분석해보면서 제가 판도라를 준비했습니다. 네네. 2021년 4월 7일 미래통합당 땡땡땡땡땡의 날이다. 아, 예. 5글자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글자. 예.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거죠. 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일단 발제하실 그러니까 이제 때 어느 당이 예. 두 개의 큰 선거에서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승패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사회생이라든가 뭐 그런 그 내자라죠, 내자.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의미겠죠.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예. 5자. 야, 박사님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2012년 4월 7일 미래통합당 참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참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의 날. 뭐 너무 억지 아니에요? 아니 참 안 되는구나. 6자. 처음에는 내가 판도라를 너무 오래 했어요. 오래 하셨어요. 내가 처음에는 좌절과 슬픔의 날 좀 진부해졌어요. 이렇게 하려다가 객관성이 떨어졌어요. 이건 너무 직공인 것 같아. 좌절과 슬픔의 날을 그래서 참 안 되는구나의 날. 혹시 영어인가요? 영어. 아, 예. 영어예요? 영어예요. 나는 자꾸 왜 참 안 되는구나. 오늘 참 안 되는데요, 지금. 네, 정답 발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영어가 어디 있어? 골든 크로스의 날입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로 아직 2년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해당돼 내년 4월 재선을 통해 다시 서울시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치단체장 재보선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리를 포함해 두 곳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우리가 이 큰 선거 두 개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첫째는 민주당에서는 공천 여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10월 11일 날 고성군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공천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귀책이 있는 정당에서는 공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육성으로 아마 가능할 겁니다. 편집에서. 네네네. 그중에 당헌 당규에는 편지까지 참여하고 제가 판도라 가끔씩 나오다 보니까 그 여당 탄압이죠. 그래서 이 당헌 당규상 공정성을 사실상 이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내선 안 되는 당헌 당규가 있거든요. 네. 그 당헌 당규까지 과연 바꿔가면서 출마를 시켰을 경우에 또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산, 충남, 서울 이어지는 이 성추행 판문.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선거가 단 한 개의 이유로 이 선거가 벌어지는 겁니다. 과연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후보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은 대선 후보군에서는 앞서간다고 봅니다. 뭐 이낙연 후보도 있고 이재명 후보도 있고. 그런데 우리 당이 대선 후보군이 서울시장으로 하향 지원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보다는 우리 후보군들이 풍성해진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부동산 파동. 이것은 내년 4월 7일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오차범위까지 민주당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선거 두 개에서 미래통합당이 압승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20대 총선에서
MBN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대 총선 전까지는 우리 새누리당이 34.8%, 민주당이 27.6%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1당을 하고 난 그 다음 날 실시한 MBN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역전이 됩니다. 더민주당이 30.4%, 새누리당이 27.5%로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되거든요. 지금도 4.5%,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두 개의 국민의 대한민국 유권자 26%가 참여하는 이 큰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2대 0의 승리를 얻었을 경우에는 4월 7일 이후에 민주당과 5년 만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날이 될 것이다. 저는 이래서 판도라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축하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네. 장제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장밋빛 전망을 하시고 싶겠죠. 그동안 흑장밋빛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선거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취사 선택을 하세요. 화를 내지 말고.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규모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렇죠. 선거가 있고요. 네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선거법 위반으로 70여 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도 위험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보궐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낮은데 이거는 미니 총선 비슷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대선 전초전 성격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4월 7일 날은 후보도 중요하지만 누가 선대위원장을 하느냐. 미래통합당은 딱히 선대위원장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낙연이라는 선대위원장이 있어요. 또 이재명 뭐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후보도 중요하지만 누가 선대위원장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대선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은 미안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아마 단독 드리블 혼자 스피커를 다 사용할 겁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겠습니까? 독재를 생각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물론 당원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당원 투표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세훈 시장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귀책 사유가 있는데 나경원 후보를 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어요. 그런데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선 후보를 냈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미통당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당원 단계에서 유리할 일은 없겠지만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 당연히 후보가 나오겠죠. 전 뭐 그거는 뭐 논하다 아는 건데 그 당연당규는 지금 뭐 문제가 되면 고치겠죠. 저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일단은 전에보다는 사정이 나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봐서 하지만 지금 내년 4월이면 한참 남았거든요. 무슨 문제가 또 생길지 모르죠. 우리나라 같은 이 환경에서는. 그런데 하시는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 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몇 달 전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르다는 건 다 인정하지만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뭔가를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뭐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뭐 일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슈를 제공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반사 이익이죠. 오늘 제 편을 살짝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저의 분석과는 정반대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황당할 따름입니다. 저렇게 분석할 수도 있구나. 아니 황당하십니까? 이를테면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당원 당규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저렇게 웃으면서 아니 좀 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근데 너무 당당하게 당원 당규 그렇지만은 뭐 미래통합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당에는 그런 당원 당규가 없습니다. 저희 귀책 사유로 안 맞는 뭐 내지 것이 말아야 잘못이죠. 잠깐만요. 귀책 사유로 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는
너무너무 분명히 현직 대통령께서 이 귀책 사고에서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뻔뻔하지만 낼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그렇게 위성정당 안 맞는다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상징인 양 얘기하고 우리는 피해를 보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슬그머니 위성정당 만드는 당인데 당연히 이번에 내지 않겠습니까? 이 큰 선거에? 그런데 국민들은 계속 카운트를 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이런 반칙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탁 박사님 말씀하셨던 너무 오랜 시간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연말이면 레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장 하한 정국 지나가고 9월 달부터는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 국정조사가 있는 정기국회에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의 시간 동안 이 법무부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민주당의 실정을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여론조사들, 지금 있는 정당 지지율 보면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32%, 바로 지난주입니다. 통합당이 30%까지 2%까지 따라붙었고요. 부산은 이미 정당 지지율에서는 우리가 37, 민주당이 30%입니다.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인정할 거예요. 저희가 유리하다는 거. 서울시장에서 좀 경쟁이 있는 민주당보다 상대 우위적인 후보들을 내세운다면 저희들은 2개의 선거에서 다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4월 7일 이후에 우리 당이 골든크로스가 되면 그동안 5년 동안 4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우리 지지층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물면서 돌아누워 있거든요. 이분들을 불러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신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장의 선거가 대선과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지층과 우리 당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년 나면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민주당과 붙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큰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냥 뭐 잘은 몰라도 일단은 미래통합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9년이나 했잖아요, 서울시장을. 그리고 약간 피로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특별히 뭐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당을 바꿔보자, 새로운 사람으로. 이런 것이 나올 시기가 됐어요. 이게 9년이나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거라는 거는 결국은 약간 섬세하게 그 얘기를 해야지 유권자들이 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무조건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는 마지막엔 결국 인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어느 당은 막연히 싫다, 막연히 좋다 하더라도 인물이 딱 등장했는데 보니까 영 아니네 이 사람은. 그러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우리 지지자들을 좀 힘을 내세요 이런 메시지는 알겠지만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과신을 하시면은 유권자 입장으로는 조금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 과신이라기보다는 과학이죠.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발표한 이 무당파, 이 중도층 지지율이 똑같아요. 민주당이 7월 셋째 주가 32.8%, 저희 당이 30.7%. 늘 저희들이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계속 패배해왔거든요. 물론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층이 우리 당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지금 여세를 몰아서 좀 더 잘하고 좀 더 중도층에 다가갈 수 있는 좀 이미지가 바뀐 그런 정당으로 간다면 지금 나오는 이 선거랑은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라 그러면 그 지역구에 강자가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하지만 서울, 부산이라는 이 큰 선거는 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누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그 당에 오지도 않을 거니와 또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좋은 분이 오시게 되고 그런 추세들을 반영을 한 저의 기대에 찬 그런 말씀드리죠. 자, 일단 재보궐선거 이제 9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제 후보군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정청래 의원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내리락 한 적은 없고요. 오르락 한 적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네. 민주당과 미통당 서울시 후보군을 한번 예측해 봤어요. 아, 미래통합당까지요?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님도 한번 예측해 보세요. 네네. 국회의원 선거까지는요. 자기의 의지, 노력, 열정, 정성 이런 걸로 당선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사이즈는 나가려는 의지보다 나가라고 요구하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개인의 의지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추미애 박영선 두 분이 많이 앞설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 성 문제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성 후보가 유리한 고지다. 이렇게 보고요. 더불어서 미래통합당도 한번 제가 예측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에 합당을 해서 나가면 경쟁력이 제일 있을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이러저러한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장 영원한 후보인 것 같아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인지도에서는 뭐 어쨌든 상당히 높고요. 나경원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호감도는 안철수나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떨어진 겁니다. 국회의원 원내대표 하면서 워낙 비호감도가 쌓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여성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어떻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이런 대형 사고들을 전국적으로 세 군데에서 벌려놓고 참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 말도 못해요. 참 그래요. 여기 토론 프로야. 아니 근데 민주당에 소속하는 그러니까 뭐 평론가 정청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께서 저런 말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좀 가우뚱해져요. 그다음에 뭐 추미애 장관, 뭐 박영선 장관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가겠다는 것보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네. 추미애 장관 나가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박영선 장관 나가라는 게 얼마나. 아니, 말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시고. 아니, 끼어들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나 박영선 장관이 저여저양 모를까 우리 국민들이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아니, 당내 경선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당내 뭐 당원들. 정청래 의원께서 나가는 아니, 게 만약에 주변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마지못해 나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하지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대표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한테 정말 엄청난 지지율 차이인데도 양보를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업적을 가지고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우리 미래통합당과 연대 고리도가 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경제 전문가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렵고 특별히 부동산 정책.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서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이 저희들 당에 좀 오셔서 서울시장에 나가주시면 가장 강력한 후보가 아니겠느냐. 우리 또 여성 후보 할 때는 그렇게 욕하더니 또 뺏어가려고 그래 또. 스스로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할 때 되게 소득주도 욕했잖아. 성장에 대해서 경제의 문외한이라고. 집중적으로 이 기획재정부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욕하다가 저는 뻔뻔하게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얘기의 간사로서 김동연 부총리가 가단성 있게 그만두는 걸 보고 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할 그다음에 때는 언제고? 나경원 의원의 뭐 비호감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자타가 공인하는 영원한 서울시장 후보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1억 피부과 그런 거짓말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46%의 득표를 했거든요. 득표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이 오히려 나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지 민주당에서 방금 얘기하는 분들이 나가주십시오라는 후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좀 나가주세요. 저희는 입장은 그래요. 저희도. 정말 추미애 장관이 좀 나가주세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는 홍정욱 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상이 가난한 인상이잖아요. 없어 보이는 인상. 근데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모습. 그런데 굉장히 진지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굉장히 그 대한 태도가 사람이든 일이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민주당 이미지하고도 잘 맞고 지금 재선이 됐는데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죠. 따라서 제가 보기엔 미래에 투표를 한다면 박준민 의원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종욱 씨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을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종욱 씨는 일단 일정 기간 바깥에 있었는데 어쨌든 회사를 경영을 했었잖아요. 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미 딸 문제였는데 그거 뭐 자식 문제가 그거 해결 재판이 지금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문제는 크게 부각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관료가 서울시장이 되는 건 이제 옛날에 임명직일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런 일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서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 전혀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안철수 카드는 버린 카드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에 도전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나왔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인상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왔을 때 나오는지 잘 모르지 않았어요. 존재감이 너무 미미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온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종욱 씨하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붙으면은 굉장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제 투표를 하는 성향을 보면은 사람들이 미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볼 때 지금 잘 되고 있다 해서 주가가 높은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가 주식에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서울시장을 한다면은 4년을 하거나 뭐 이렇게 2번 하고 8년 하건 간에 좀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박 박사님, 이제 저는 미래 가치가 없습니까? 예. 굉장히 침울한 지금 상태에서. 왜 미래 가치가 없냐면요. 판돈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안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이렇게 좀 공개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참신한 인물. 판도라 출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부산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 아니 또 장재원 의원도 또 하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총선 때 제가 부산시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 3선이 되면 2년 후에 부산시장 출마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마평에 오른 것 같은데 타이밍적으로는 참 그래요. 사실은 오거돈 시장이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마 연말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당선됐는 지 6개월 만에 참 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좀 부산시가 지금 너무 체력이 소진되고 일자리도 없고 거의 소비 대시화 돼가지고 쇠락해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료형 시장. 이를테면 지금까지 대부분 다 우리 부산시장이 관료형 시장이라 가지고 서울의 국회에 와서 예산 좀 많이 따갖고 오면 그것이 시장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고 있던 시장들이 아니 서울에서 1조 많이 갖고 와봤자 다리 하나 놓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을 진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외자 유치와 부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는 우리 시민들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래통합당까지 제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장재원 의원이 부산시장에 저는 출마하리라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내년 선거를 그르치지 않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낙관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비교적 좀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신하고 새로운 소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전에 이것은 금기어입니다.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오만하다 그러고 김칫국부터 먹는다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니네가 이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한 인물은 언제나 나오는 동쪽에 해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귀에 걸리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참신한 인물은 당내 인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당내 인물을 보고 참신하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외부 인재 영입일 듯하거든요. 그냥 당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죽이는 거다. 그리고 참신한 인물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게 당내 인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꿈꾸고 시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런 면을 하나 지적해두고 저는 부산시장은 미래통합당이 당연히 유리하죠.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치열해요.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 부산시장 될 가능성이 높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누가 인정하시네. 그럼요. 부산시장은. 아니 저는 지금 지지율이나 지난 총선 결과나 오거돈 시장 문제가 아니라도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부산시장은 미래통합당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봐요. 그 유리한 것이 승리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네.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장제원 의원, 김세현 전 의원, 네. 그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 이번에 총선 당선됐어요. 이런 분 정도가 경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김세현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이미지, 당내에서는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밖에서 이미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을 해봤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내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붙으면 흥행에도 성공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참신한 인물은 저희 쪽에서 사실은 그렇죠. 필요하죠.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참신한 인물은 오히려 미래통합당하고는 관계없는 말이고 우리한테 관계 있는 관계여다. 그래서 지지율도 사실은 미래통합당한테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참신한 외부 인사를 전격 발탁 해서 판을 한번 흔들어 보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늘 비판하는 쪽에 서 있지만 낙관적이다라는 얘기, 저 얘기를 그렇게까지 비판을 받은 문제가 아닌 게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낙관적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깁니다라고 얘기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4연패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해 안 있습니다. 되니까요. 근데 비대위원장께서 이번에 시장 선거가 2개 생겼는데 낙관적이다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지지층이 참 그래도 힘이 생길 수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희는요 서로 좀 먹개를 걸고 격려해 나가는 게 필요한 정당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장제원 의원한테 내가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저는 정청래 선배님도 서울시장으로서 손색을 이 말씀 하셔가지고 통편집이 됐어요, 양쪽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2021년 4월 7일 미래통합당 골든 크로스의 날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크로스가 될 수는 있어도 골든일지 않을지는 모른다. 미래통합당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가진 자의 여유. 네. 다음 판도라는 정청래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방송이 나가는 오늘 7월 20일, 21일 이틀간 8.29 전당대회 후보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제주도 당대회를 시작으로 8월 1일 부울경, 8월 20일 경기, 8월 22일 서울 인천, 8월 29일 전당대회 이렇게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임기를 분리하면서 최고위원 출마 열기도 드높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격 레이스 시작. 최후의 승자는 땡땡땡 땡땡을 얻는 자다. 땡땡땡땡땡을 얻는 자다. 몇 자예요, 그럼? 5자네요. 또 땡땡땡 땡땡. 땡땡. 조금 어렵습니까? 네, 힌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땡땡땡 땡땡을 얻는 자다. 그래서 저는 혹시 탁석선 박사님이 정청래 의원을 얻는 자다. 이렇게 답해주기를 저는 바랬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을 얻는 자예요? 네. 승리층자가? 뭐 최고위원들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건 비문이에요, 비문. 민주당 당심. 좀 비슷하려고 하고 있어요. 뒷말이. 그럼 디지털 민심.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요? 네. 유튜브 민심인가요, 그럼? 온라인 민심. 온라인. 온라인. 띵동댕. 네. 아, 정말 예리하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2파전 속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활은 더불어민주당 권력 구도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요. 첫 번째, 비대면 온라인 전당대회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오더가 먹히지 않는 완전 자율투표입니다. 두 번째, 80만 명에 이르는 권리당원들의 위세가 더 높을 겁니다. 저희 당의 룰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 15%입니다. 세 번째, 당 대선 주자에게 힘 실어주기냐 아니면 상처 내기냐. 근데 예전과 달리 더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이 있습니다. 진보 유튜브, 진보 팟캐스트, 외부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비대면 온라인 선거이기 때문에 더 클 것으로 예상이 아니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별 흥행 안 돼요. 그거 뭐 괜히 흥행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뭘 얻은가 이낙연이에요. 더워 죽겠는데 무슨 뭐라 하냐면 흥행을 그냥 흥행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말이야. 비난이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뭐 맞아요. 온라인 민심이나 오프라인 민심이나 이낙연이죠 뭐.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 지금 이낙연 의원이 나온다니까. 네네. 뭐 홍영표 의원이나 뭐 우원식 의원도 다 그만두고, 그렇죠. 송영길 의원도 그만두고. 네네. 아니 그 낙자가 즐거울 낙이 될 수도 있지만 떨어질 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1위 이 자타공인한 1위 대권 후보를 상처 주는 거잖아요. 민주당 당원들이 그런 행동은 안 하죠. 그건 무난하게 조용히 압승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흥행도 안 1위 되니까. 후보가 나왔는데. 일리 있는데, 그죠? 1, 2, 1위, 3리 뭐 여러 리가 있는데. 그래도 탁 박사님. 네. 제가 그래서 판단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준비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네, 수학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거 의미 없습니까? 하세요. 준비해 오신 건데. 뭐. 이낙연 후보는 뭐 대선 주자 부동의 1위 당에서 국무총리, 안정감 뭐 이런 게 있죠. 위크 포인트, 적극 지지층이 있느냐 실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국 선거 경험이 없어요. 기회 요인은 뭐 이낙연 밀어주자 상처나면 어떡하냐 대세론 이런 게 이제 뭐 기회 요인이겠고 위험 요인도 있어요. 어쨌든 국무총리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세론을 깨고 한번 이변을 연출해보자. 드라마를 연출해보자. 김부겸 후보 쪽에서는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을 거냐 이런 공격을 하겠죠. 근데 김부겸 수완은 두루두루 무난합니다. 어쨌든 험지 출마했고 희생했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제 약점은 이런 거예요. 저쪽 당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은 좀 그걸 굉장히 안 좋아하죠. 기회 요인은 당연히 이제 동정심이라는 게 있죠. 김부겸 안 됐다. 한 번쯤 한 표 찍어주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선 불출마 한 것도 어쨌든 뭔가 걸었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위험 요인은 뭐냐면 장제원 의원이 지금 다 얘기했어요. 김부겸 되겠어요? 이낙연이 되겠지. 대선 1위 주자 상처 내면 되겠어요? 뭐 이런 것이 김부겸 후보로서는 이제 가장 이제 뼈아픈 위험 요인이고 그리고 현역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현역과 원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세를 몰아가는 데 있어서. 이래 본다면 장제원 의원의 무를 자르는 듯한 긴장감 빼는 결론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사실은 김부겸 전 의원 같은 분이 당 대표를 하면 민주당에 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급락했을 경우에도 김부겸 대표 만약에 된다라면 그분이 좀 민주당 지지율을 지탱할 수가 있거든요. 좀 차별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 보수 지지층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대구 출신이고. 그런데 왜 이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대표로서의 킹메이커 역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이낙연 후보가 안 나왔을 경우인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낙연 후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당원들이 이 후보를
정말 버리면서까지 김부겸이라는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김부겸 의원의 장점이 네. 이 이낙연 후보의 대선 1위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장점이 발휘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낙연 의원이 이번에 출마하지 않고 제가 볼 땐 대선 후보로 바로 직행하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부겸 전 의원께서 왜 출마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한나라당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인싸가 될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가 인싸가 아닌 적이 있었는가. 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왜 출마하셨는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맥빠지는 또 하나의 요인은 그 이재명 지사가 기사회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도가 턱 밑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관심이 그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뭐 더 관심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재선 1, 2자. 예. 1, 2위자.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대표에 출마했으면 볼만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예측 기사 쓰나고 난리 났겠죠, 지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이제 딱 등장을 했는데 강력한 후보가 이미 등장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시선은 대선 쪽으로 갔고 그렇다면 대표 선거에 시선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도 김의겸 전 의원께도 왜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 관심이 이제 옮겨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조용한,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이니까 더 조용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변이 속출하고 드라마 같은 반전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그럴 기회가 많이 봉쇄돼 있어요. 예. 전국 전국 대변도 오프라인에 참석을 못 해요. 거기 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막 손 들고 흔들면서 뭐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자 이런 걸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조용한 선거가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극적인 반전이라든가 연설로 뭘 뒤집는다든가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온라인 민심을 얻어야 최후 승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선거 구도 자체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 김부겸 후보에게는 또 불리한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냥 이변은 없다 그리고 그냥 칼로 무를 여러 번 제가 잘랐는데 볼 때는 정청래 선배께서 신낙으로 갔네. 꽃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체육관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후보의 마음을 결정 안 하고 많이 간대요, 사실은. 뭐 누구 꼭 찍어야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현장에서 그 이제 거기에 그 분위기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노무현 때 후보가 엄청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연설 끝내줬죠. 예, 연설을 한번 들으면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소수자가 역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소수자는 그 현장에서 휘어잡아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입소문이 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다면 굉장히 불리하다 봅니다. 네. 저는 당선 이유가 좀 더 걱정이 돼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 이낙연 의원께서 당선되자마자 화재 참사 현장에 가서 하신 말씀이나 또 출산 관련 구시대적인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라 엄마가 되는 경험을 못해 남자는 철이 없다. 참 저 이 얘기 듣고요. 야, 이 이낙연 의원께서 저 대선 후보 계속 유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후보가 파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대표가 되면 본인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라든지 메시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물론 보좌를 많이 받겠지만 또 그 기자들이 즉석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자마자 즉석에서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현장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명확한 입장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이걸 또 능수능란하게 또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야, 이분이 정말 학습이 돼 있나. 총리로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그늘에 있었잖아요. 사실 이낙연 총리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그냥 국회 와서 그 좋은 보이스로 자랑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는 민낯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냥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민낯이라기보다는 본 모습이라고 해주세요. 뭐 본 모습 좋습니다. 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임기 동안
실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도 완전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 전조가 있었죠. 예. 그 이천 화재 현장이 유명하잖아요. 그 냉정함. 자신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당대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논평했죠. 등골이 못 사겠다.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사실. 아니 사실은 애매한 지점이었어요. 이해찬 당대표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유족이잖아요. 이재민의. 그렇다면은 어떤 위치가 아니더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하긴 그렇잖아요. 했죠. 네, 그런데 인간 대 인간으로 하면 되는 것이 거기에서 무슨 뭐 당대표지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현직에 있지 않았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다. 장난으로 왔겠느냐. 사람 모아놓고 뭐하냐. 그러니까 제가 모았습니까?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정확한 표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죠? 정치인이라는 게 뒤에 에어컨 있었어요, 오싹하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라고 오히려 본인은 약간 좀 겸손한 아니 표현을 겸손도 겸손이지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그게요. 이게 너무 정확한 말도요. 정치인들은 가슴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너무 냉정. 같이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얼싸안고 울어야 되는데 나 국회의원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 이분이 마음으로 정치, 가슴으로 정치하는 분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 점수가 된 거거든요. 그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신영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선거 비용 38억 원을 보전하고 정치적 사형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필 규정. 이게 좀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TV 토론에서요. 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친형을 강제 입원하지 않았다. 입원시키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보건소에 진료를 한번 해봐라.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왜 육하원 측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1심 무죄를 얻고 2심에 300만 원 줬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바로 잡은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주가가 그리고 주목도가 높아졌죠. 더군다나 이제 전국이 생중계가 돼서 뭐 합계 시청률이 12%막 이렇게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당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이게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또 대법원장은 다수의 손을 들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 명 차이였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것을 범법행위로 처벌하기 힘들지 않았냐 등등등등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며칠 안 갑니다. 이재명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 논란들은 지금 해봤자 며칠 가는 거고. 그렇죠. 네. 이재명 지사는 날개를 달한 거고요. 민주당에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한 명 더 생김으로 해서 풍성해졌고 오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그걸 보고 보통 사람 아니구나. 아파트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숫자가 중요하다. 맞아요. 실제로 거기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살지 않으면 중과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이분의 돌파력이라든지 또 정치 감각 또 정책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정확성 그리고 또 우리 민심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 이런 것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완전히 랭크가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도 바짝 긴장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습니다. 대학 선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유례가 없는 정치인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이즈 마케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가족 문제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그 스캔들 자체가 전국을 흔들 정도의 그런 거대한 스캔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 전국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드문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게 뭐 한두 번 하면 다 걸려서 쓰러지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쓰러질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상했는데 버텼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그 법률적인 문제에도 해방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서민의 삶을 살아왔고 독자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닥서부터 살아왔던 잡초 인생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최근의 정치인들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정치인들이 다 한마디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이제 성장을 한 것인데. 저도 안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정치는 척박한 환경에서. 근데 아니냐니까 부산에서는 다 알거든요. 이명 지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근래에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인데 일단은 이제 성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보니까 말씀하셨지만 그 비싼 집에 사는 게 왜 죄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좌우를 다 없애는 발언이잖아요. 자기는 민주당에 속해는 있지만은 꼭 민주당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선언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집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씀하셨지만 몇 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요자면 상관없다. 오히려 한 채만 갖고 있는 실수요자는 세금 깎아줘야 된다. 그거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민이 그렇죠.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채 갖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두 채가 지방에서도 살고 서울에서 산다면 실수요자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왜 압박을 가하는가? 실수요자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비싼 집을 샀어요. 근데 그게 왜 죄냐? 자본주의자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저희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에요. 거기 편승하시면 안 되시고요. 아니에요. 원래 그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볼만한 게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요번에 그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지원금 같은 거. 그래갖고 그거 관철시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기에서도 강화되는 걸 입증했고 그 잡초 인생에서도 자기가 일갈 이뤘다는 걸 입증했고 그래서 성남시를 운영할 때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보는 정치인과 다른 유형이라서 대선에서 상당한 이제 그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재명 캠프 가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지금부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이재명 지사 그러면 대권 후보 이재명 이렇게 되면 좀 좌충우돌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이런 험한 정치 세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충돌하고 저렇게 충돌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좌충우돌했거든요. 너무 좀 뭐라 그럽니까? 좀 불안정해 보이죠. 신다 그러나요? 네, 네. 근데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큰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저는 최근에 하는 행보들을 보면 그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봐도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얼만큼 그러한 튀는 거라든지 좀 좌충우돌한 모습들을 조금 줄이면서 진중한 모습으로 정책적으로 국민들 가서 와닿는 얘기들을 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민주당 전당대회 본격 레이스 시작 최후의 승자는 온라인 민심을 얻는 자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흥행이 별로 되지 않을 전당대회에 의미를 불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다. 네. 다른 선택지는 없다. 네, 다음 판도라는 탁석산 박사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6월 20일 때 이제 국회가 개원했는데 민주당은 무엇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5글자인데 앞에 첫 글자가 법입니다. 법이요? 법. 그다음에 뒤에가 4글자. 아, 저는 다르게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뒤에가 네 글자. 앞에가 원래 법. 앞에가 법. 그러니까 통합당의 꼬임. 통합당의 꼼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수결 유혹. 뭐 이렇게 근데 생각해요. 앞에가 그래서 그럴까봐 법을 할 거예요. 법을요? 네, 법. 하고 그 힌트를 뒤에 많이 주셨네요. 네 글자. 법대로 해라에 빠지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걸 좀 더 품위 있게 이제. 품위 있게. 법 맞는 줄. 네, 맞아요. 법 맞는 줄. 법치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개원 과정이나 이런 것도 다 법대로 해야 된다. 왜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법 만능주의에 빠지는 거죠. 법이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이번에 이제 개원 연설이 있었는데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협치를 해라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치라는 의미가 민주당한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미래통합당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협치해라. 그 법 같은 거 부동산 임대차 3법 이런 거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법이 있는데 미래통합당 딴지 걸지 말고 협치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구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 얘기는요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그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그 문제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법 만능주의거든요. 법을 만들 때는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현실이 얼마나 작동할 것인가를 면밀히 계산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법을 만들면 된다. 법이 없어서 문제 생긴 거니까 만들면 해결된다. 그게 만능주의거든요. 그 법이라는 것의 한자 어원이 물이 지나간다 이런 거예요. 물이 지나간다. 근데 지난해 그 선거법 이런 거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데 막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선거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물이 지나가도록 해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디를 막아야 되고 어디를 터야 되는지에 관해서 심사숙고하고 현실을 반영해서 현실을 그래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우려하는 거는요. 정성대 의원께서도 개원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법안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거의 1등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 신문에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우려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은 법안이 그렇게 많은 고려와 배려 속에 과연 만들어졌을까?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된다면은 물길을 오히려 막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뭐 협조하고 그런 거 다 좋지만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딱 박사님께서 물이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데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나왔을 때 마차, 마부들이 다 파업했다면서요. 그 법 만들면 안 된다고. 그 증기기관차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3km, 4km 이상 달리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말보다 빨리 달리면. 그래서 결국은 이 자동차 산업이 독일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영국 그 당시에. 법으로서 아니 증기기관차 산업 뭐 진흥법이든 뭐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말로 안 되잖아요. 마차 산업, 마부들 여기 카르텔에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증기기관차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법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처벌 조항이 그렇죠. 있고 규제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 109조에 나와 있어요. 합의를 시도하되 하다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해라. 이게 국회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합의가 좋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다수결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기득권 세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기득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기득권은요. 항상 법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왜? 국회가 다수 세력을 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자기네 당이라면은 그게 절대적인 기득권이거든요. 근데 기득권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법을 가지고 자기네 권력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뭐냐면요. 기득권은 항상 법을 무기 삼아서 자기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80석이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양심껏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숫자로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만드는 법이 있을 수 있죠. 4년 후에 평가를 해서 못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한테 일당 주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총선을 왜 합니까? 4년에 한 번씩 합법적으로 국민들이 정계 개편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하는 국회를 하느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다음에 미래통합당한테 일당이 가겠죠. 근데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국회도 안 들어오고 더 일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한테 더 많은 표를 주겠죠. 그래서 국회법이 정한 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되 안 되면 그것이 뭐 기득권이라고 말해도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이 합의잖아요. 합의가 맞아요. 합의를 한 거는 지켜야 되고.
근데 합의 안 해서 만드는 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땐 우리- 다수결로 하라고 잠깐만, 국회법이 나와 그러니까요. 있잖아. 국회법 109조에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최저구원 것이 과반수 법 출석과 만능이에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알겠으니까 좀 말씀 드려보세요. 정치가 입법부가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법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합의를 해가지고 좁힐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선이야. 이거를 따라야 돼. 해서 합의도 되지 않은 법을 강행 통과시킵니다. 선거제도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떻게 게임의 룰을 민주당이 그렇게 정의의 관점으로 이것은 선과 악의 관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대로 치를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거기서 왜곡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반성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석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국회 개원연설 하시는데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달라. 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대통령께 절절히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정말 협치 좀 하자. 국민 통합의 중심 좀 돼달라.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협치냐. 아니거든요. 저희의 말씀을 경청을 해서 저희의 말들을, 저희의 주장들을 법에 녹여내서 그 합의를 따르지 않을 때 합의를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잠깐만요. 저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선진화법을 여기서 잠깐만요. 주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 잠깐만요. 그래놓고 본인은 패스트트랙에 또 법에 걸려. 잠깐, 선진화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십니까? 그 정도 패스트트랙을 태우십시오. 앞으로. 패스트트랙에 서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충분히 여야가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라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몸으로 안 막을 들어보세요. 좀. 몸으로. 들어보세요. 몸으로 막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막은 거고요. 선거제도라는 거를 또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제도라는 거는 패스트트랙의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패스트를 만들어줬으면 지금 유리한 법 아닙니까? 하시라고요.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태우면 안 된다는.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있어요? 관습법입니다. 국회에. 아, 성문법은 아니죠. 관습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장재원 거기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판도라에도 관습법이 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게 관습법이에요. 성문법입니까? 관습법이야. 성문법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는 투비 컨티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탁석산 박사께서 열으신 판도라. 21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법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민심 만능주의에 빠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판도라 모두 짚어봤습니다. 판도라 공식 엔딩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치인 문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께서는요.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지난 12년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받은 사랑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게 주어진 부산 발전의 노력들 또 그런 것들 잘 해서 부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남긴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깊고 깁니다. 지금은 그림자에 대해서 우선 치유하고 서로 아픔을 달래고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께 위로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